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명절이 다가오면 설레기는커녕 두려움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한때 우리에게 명절은 기다려지는 축제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절 달력을 보면서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십니까? 또 며칠 동안 정신없이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건 분명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왜 명절이 우리에게 이토록 버거운 시간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없는 준비 부담. 새벽 4시, 어둠이 채 거치지도 않은 시간에 부엌에 불이 켜집니다. 명절 준비를 위해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68세 김순자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죠. 토란탕부터 시작해서 나물 3가지, 전 5가지, 그리고 과일까지.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나하나가 다 힘이 들어요. 김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며느리가 오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준비는 혼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해야 제맛이 난다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명절 준비라는 이름으로 며칠 동안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말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준비 과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이 상에 차려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상 없는 노동의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리스 이글리의 연구에 따르면 가사노동이 당연시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여성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합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가족들의 기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준비 과정이 혼자만의 몫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야 맛있어라는 말 뒤에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이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될 때 그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훼손시킨다. 명절 준비가 의무감으로만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 모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71세 이영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동서들이 함께 준비했는데 지금은 혼자예요. 아이들은 바쁘다고 하고 며느리는 직장 때문에 늦게 와요. 결국 모든 준비를 혼자 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요. 관절염이 있는 손으로 나물을 무치고 허리가 아픈데도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는 모습. 이것이 과연 명절의 참된 의미일까요? 준비 과정에서 이미 지쳐버린 어르신들이 어떻게 명절을 즐길 수 있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노고가 끝나고 나서도 수고했다라는 한마디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준비한 분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명절 기간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치는 평소보다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준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 시어머니 갈등.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긴장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두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72세 박정숙 씨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만 와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차례상 차리는 것도 서툴고 요즘은 안 그래도 된다라는 말만 하고요. 내가 젊을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온갖 것 다 배웠는데 반대편에서 며느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35세 직장맘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제가 하는 것마다 틀렸다고 하세요. 저도 나름 정성껏 준비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 세대에게는 명절 준비가 여성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손님을 급진히 대접하는 것이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대에게는 이런 역할이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명절 갈등 중 60% 이상이 전통적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우리 집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모르는 게 많아.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세요. 이런 말들이 명절 때마다 반복되면서 양쪽 모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방식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쉽게 바뀌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죠. 반면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73세 정말순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마트에서 사온 떡국떡으로 끓인 떡국을 내놓더라고요. 저는 항상 좋은 쌀을 골라서 방앗간에 가져가 떡을 만들어 왔는데 그날 정말 서운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령의 시어머니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 간 역할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인데 특히 명절처럼 전통이 강조되는 시기에 더욱 심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도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가 대부분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이 명절의 즐거운 분위기를 망친다는 점입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차가운 분위기가 흐르면 아이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전체적인 명절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경제적 부담. 명절이 되면 지갑이 먼저 얇아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차례상을 위한 식재료 비용부터 시작해서 고향 가는 교통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줄 용돈까지 계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75세 김철수 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명절만 되면 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차례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용돈까지 하면 한 달 생활비가 훌쩍 넘어가죠.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명절 평균 지출액은
약 45만 원으로 이는 월 평균 생활비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연금이나 소규모 사업 소득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출이 의무처럼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남들 보기에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를 하게 됩니다. 71세 이순옥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큰아들내가 해외에 살아서 명절에 못 와요. 그래도 둘째 아들내는 오니까 차례는 지내야죠. 그런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30만 원도 부족해요. 특히 한우, 과일, 견과류 등 차례상에 올리는 제수용품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비싼 식재료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예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에 사는 자녀들을 만나러 가거나 반대로 자녀들이 올라오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교통비도 평소보다 비싸지죠.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용돈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경제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68세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주가 셋인데 한 명당 10만 원씩 주면 30만 원이에요. 거기다 며느리, 사위에게도 뭔가 줘야 할 것 같고 마음은 더 주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제적 부담을 자녀들에게 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돈 때문에 명절을 못 지낸다라고 말하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결국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최정자 씨는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내려올 때마다 교통비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TX표를 미리 사주곤 했는데 왕복하면 한 사람당 15만 원이 넘어요. 네 식구면 60만 원이죠. 그것도 자주 하다 보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명절 소비의 의무화라고 부릅니다. 명절에 돈을 쓰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인식되면서 개인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제적 부담이 명절의 즐거움을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이번 명절에 얼마나 들까? 를 먼저 걱정하게 되니 가족과의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칠애에 집착하는 순간 진짜 삶의 의미는 사라진다. 명절의 참된 의미는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인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 사이의 위축감입니다. 우리 집은 별로 해주는 게 없는데 저 집은 이것저것 많이 하네라는 비교 의식이 생기면서 더욱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명절의 의미는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번째, 무시당하는 기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도 왠지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왔지만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손주들은 게임에만 빠져 있고 정작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74세 조순희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데도 조용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지금은 다들 핸드폰만 봐요. 내가 뭔가 말을 시작해도 네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하고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르신들은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명절을 위해 그토록 많은 준비를 하고 돈도 들이고 정성을 쏟았는데 정작 가족들의 관심은 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76세 김봉수 씨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 이야기를 꼰대 소리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 겪은 이야기, 인생 경험담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 없어 해요. 옛날에는 어른 말씀을 귀담아 들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존재감 소거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우울증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72%가 가족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말에 가족들이 집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무시가 때로는 의도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그 이야기야,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해. 할머니 말씀은 너무 길어. 이런 반응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69세 이말순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손주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젊을 때는 공부를 못했지만 자식들 키우면서 교육에 대해 나름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요즘은 달라요라고 하면서 제 말을 끊더라고요. 그날 정말 서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빠집니다. 결국 말수가 줄어들고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손주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재미없다라고 여깁니다. 세대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공통 관심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72세 박대수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생 손주에게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요라고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할아버지 젊을 때는 하려고 했는데 벌써 딴 데 보고 있어요. 뭘 물어봐도 시큰둥하니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르신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내가 나이만 많이 먹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버틀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에이지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능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인데 가족 내에서도 이런 에이지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모욕은 한 사람의 존재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족들이 어르신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은 무언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르신들만의 잘못일까요? 젊은 세대들도 어르신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런 소통의 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명절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번째, 혼자 지내는 외로움. 모든 집에서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너무 멀리 살거나 또는 다양한 사정으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명절은 더욱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는 시간이 됩니다. 78세 홍길상 씨는 매년 명절이 되면 더욱 적적해집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가고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명절 때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명절은 더욱 큰 시련입니다. 평소에는 혼자 사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하더라도
명절만큼은 가족의 부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통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웃집에서는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작 자신은 혼자 앉아 있으니 외로움이 배가 됩니다. 73세 김영순 씨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딸이 둘 있는데 큰딸은 시댁 명절을 지내야 하고 작은 딸은 집이 제주도라서 매번 오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명절 때마다 혼자 보내게 되는데 차라리 평일이 나아요. 명절은 더 외로워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노인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과 같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시기에 혼자 있을 때 그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75세 이호라 씨는 지난 추석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부산에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혼자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혼자 지내는 명절의 가장 큰 문제는 의미의 상실입니다. 명절은 본래 가족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인데 혼자 있으면 그 의미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차례를 지내도 함께할 사람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해도 나눠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외로움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부담을 줄까봐 걱정되고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남의 집 사정이 다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79세 박외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때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보고 싶다, 외롭다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미안해 할까봐 그냥 혼자 참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이라는 관념이 강해서 혼자 보내는 명절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배려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혼자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명절 기간 중 노인 자살률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서 우울감과 절망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 혼자 사는 77세 최금순 씨는 작년 추석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런 외로움은 때로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있다 보니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 않거나 몸이 아파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동안 병원도 문을 닫으니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81세 김명자 씨는 지난 설날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어지럼증이 왔어요. 그런데 병원도 다 쉬고 자식들한테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버텼어요. 다행히 다음날 괜찮아졌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명절 고립증 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가 가족 중심의 명절 문화를 강조하면서 가족이 없거나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욱 소외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혼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혼자 있다는 느낌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자유는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혼자 보내는 명절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부담스러운 이유들을 살펴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차례상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년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차례상을 차리느라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차례의 진정한 의미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에 있지 상차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차례상 간소화가 사회적으로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형편에 맞는 차례상을 차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전통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차례상 간소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정숙 씨는 3년 전부터 차례상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올렸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5가지 정도만 올려요. 밥, 국, 나물 한두 가지, 전, 과일.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정성은 음식 가짓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차례상 간소화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음식 가짓수를 줄입니다. 전통적으로 5열 또는 7열로 차리던 것을 3열 정도로 간소화해도 충분합니다. 핵심적인 음식들, 밥, 국, 나물, 전, 과일 정도만 있어도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둘째, 복잡한 요리 대신 간단한 요리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전을 부치는 대신 고구마전 하나만 부치거나 복잡한 탕 요리 대신 간단한 국물 요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음식은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봅니다. 직접 만들어야 정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은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이명숙 씨는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소화하는 게 조상님께 죄송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형식에만 매달렸구나 싶었어요. 차례상 간소화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요리를 하느라 며칠 동안 무리하지 않아도 되니 체력적으로도 훨씬 편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전에 사는 75세 박순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예전에는 명절 준비 때문에 며칠 동안 서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간단하게 준비하니까 하루면 충분해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요. 더 나아가 차례상 간소화는 경제적 부담도 덜어줍니다. 복잡한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간소화만으로도 상당한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가족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간단하게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최영희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작년 명절이 끝난 후에 가족들에게 내년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들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족들도 너무 복잡한 건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 측면에서도 차례상 간소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나 기독교에서도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지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단순함이 곧 자유다. 차례상 간소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형식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지혜입니다. 실제로 차례상을 간소화한 가정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례상을 간소화한 가정의 89%가 명절이 더 편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례상 간소화는 다음 세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며느리나 딸들이 명절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르신 세대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을 미리 합의하기입니다. 명절 준비를 혼자서 다 떠맡지 마십시오. 가족 구성원들과 미리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면 훨씬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의 분담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명절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해야 한다, 남에게 맡기면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김말순 씨는 작년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몸이 아파서 며느리와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하면서요. 역할 분담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절 2-3주 전에 가족 회의를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명절 준비를 함께 해보자 라고 제안하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 정합니다. 둘째,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역할을 배정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음식 준비를, 차가 있는 사람은 장보기를, 시간이 있는 사람은 청소나 정리정돈을 맡는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에는 내가, 다음에는 내가 방식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매번 같은 사람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이순덕 씨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설날은 큰아들 내가 준비하고 추석은 둘째 아들 내가 준비하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조언은 해주지만 실제 준비는 각자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고 며느리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역할 분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던 방식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영자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나물이 제 방식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는데 먹어보니 나름대로 맛있더라고요. 요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싶었어요. 역할 분담의 또 다른 장점은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역할 분담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 작업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상호 존중의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에게도 적절한 역할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에 맞는 간단한 일들, 예를 들면 상 차리기, 과일 씻기, 쓰레기 버리기 등을 맡기면 아이들도 명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76세 김영순 씨는 손주들과 함께 명절 준비를 합니다. 중학생 손주에게는 상 차리기를 맡기고 초등학생 손주에게는 과일 씻기를 시켜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법 잘해요. 아이들도 자기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좋아해요. 역할 분담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 수 있으니 너무 높은 기대를 하지 말고 실수를 했을 때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서 모든 것을 떠맡아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절 준비를 통한 역할 분담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돈보다 마음을 나누기입니다.
명절에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볼 때입니다.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용돈을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비싼 선물을 사주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김정자 씨는 작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손주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할머니 용돈보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가 더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돈보다 마음을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돈의 액수보다는 전달하는 방식에 신경을 쓰십시오. 큰 금액을 주지 못하더라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는 따뜻한 말과 함께 주면 그 의미가 훨씬 커집니다. 둘째, 손편지를 활용해 보십시오. 용돈 봉투에 짧은 편지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라는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셋째, 직접 만든 선물을 고려해 보십시오. 손수 뜬 목도리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값비싼 선물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그런 것보다 건강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순례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전만큼 많이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더니 어머니,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함께 떡국을 끓여 먹거나 윷놀이를 하거나 가족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5세 조영희 씨는 이런 방식으로 명절을 보냅니다. 비싼 선물 대신 손주들과 함께 전래놀이를 해요. 제기차기, 윷놀이, 팽이치기. 아이들이 처음에는 재미없어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아해요. 돈 한 푼 안 들고도 하루 종일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물질적인 선물보다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 주는 선물의 가격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이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놀이를 기억하며 그리워할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7세 김순심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주가 대학생이 되어서 명절에 왔는데 할머니,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아직도 기억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이지만 추억은 평생 간다는 걸 깨달았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가족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전만큼 못해줄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가족들도 이해해주고 오히려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박정수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연금이 줄어들어서 명절 비용이 부담된다고 자녀들에게 말했더니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명절 준비를 다 해왔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데 있다. 명절에도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교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아끼는 것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합리적인 소비는 지혜로운 선택이며 그 돈을 건강관리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자체가 이미 가족들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랑을 재지 마시고 마음을 나누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진짜 대화 나누기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였는데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서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명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짜 대화가 오고 가는 따뜻한 시간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화를 안 한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찾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이춘자 씨는 작년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손주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 조심해라 이런 말만 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관심 있어 하는 게임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질문을 해보니까 아이가 정말 신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대화를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진정한 호기심을 보이십시오. 손주가 하는 게임이나 공부, 친구 관계에 대해 할머니는 잘 모르지만 궁금하다라고 말하면서 물어보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담을 일방적으로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해보십시오. 할아버지도 젊을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막연한 질문보다는 그 친구와는 요즘도 연락하니? 그 드라마는 어떻게 끝났어?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더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영수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어떤 게 제일 힘들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1시간 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들어주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는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휴대폰 그만 봐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십시오. 대전에 사는 72세 조말순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손주들이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 할머니한테 그 게임 좀 가르쳐 줄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서 설명해주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돼요.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시대를 살았으니 다를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청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끊지 말고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겐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며 이는 가족관계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이정순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걸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조언하려고 하지 않고 많이 속상하겠구나 라고만 했는데 아들이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야기할 때 비로소 살아난다. 진정한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명절에 진짜 대화를 나누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십시오. TV를 끄고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둘째, 부정적인 주제보다는 긍정적인 주제로 시작하십시오. 요즘 힘든 일보다는 최근에 좋았던 일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할아버지도 때로는 외롭다, 할머니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 가족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대화가 오고 가는 명절이야말로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아닌 서로의 얼굴을 보며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명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외로운 명절, 스스로 의미 만들기입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롭고 쓸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명절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이 없으면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시지만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마음, 이웃과 나누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명절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73세 김말순 씨는 3년 전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참여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명절이 기대돼요. 혼자서도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명절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많은 지역에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떡국을 끓여 먹거나 전통 놀이를 하거나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명절의 진정한 의미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이나영 씨는 매년 명절에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차라리 남을 도우며 지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건강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셋째,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명절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요리, 원예 등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일들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소박하게나마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5세 조우진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홀로 사시는 분들과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끼리 고독한 명절 탈출 모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5분이 모여서 각자 간단한 음식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먹고 화투도 치고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혼자 보내는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새해 계획을 세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7세 김희진 씨는 이런 방식으로 명절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사진 앞에 간단히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끓여서 마시면서 지난 한 해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봐요. 건강했던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보내는 명절 또 하나의 선택이며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혼자 보내는 명절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보내는 명절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해서 명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명절 문화, 그것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절이 두려운 5가지 이유와 명절을 편하게 보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리해보면 우리가 명절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끝없는 준비 부담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이 반복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명절을 기다려지는 축제가 아닌 견뎌야 할 시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차례상을 간소화하여 형식보다 마음에 집중하고 가족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명절로 바꾸며 돈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데 중점을 두고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며 혼자 지내더라도 스스로 의미를 찾아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절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통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히는 명절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지혜롭게 조정된 편안한 명절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 아닐까요? 여러분, 더 이상 명절을 두려움으로만 맞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복잡한 형식이나 부담스러운 준비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함께하는 기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편한 명절 되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